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기와지붕이 첩첩이 쌓인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대문을 열면 아래로 굽이치는 강물과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었는데,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기와 사이에는 파란 이끼가 끼고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나 고즈넉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아씨였는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넓은 집을 홀로 지키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과 기특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곤 했습니다. 연화 씨는 몸이 그리 튼튼하지 않아 바깥 출입을 자주 하지 않았고, 주로 안채의 대청마루에 앉아 술을 놓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르는 하인 칠성이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으로 연화 아씨보다 나이는 5살 위였으나 무뚝뚝하고 입이 무거워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아씨의 약을 다리는 일까지 도맡아 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지고 정성스러운지 웬만한 집안의 며느리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아씨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르곤 했는데, 단순히 주인을 섬기는 하인의 태도를 넘어 마치 귀한 옥구슬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틋한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이 엄연히 존재했기에 그 누구도 대놓고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고 지나가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던 날, 평소처럼 조용하던 이 기와집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한양에서 살다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어진 연화 씨의 먼 친척 삼촌이 하인 2명을 거느리고 불쑥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대문을 들이밀며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쌓인 낙엽을 보며 혀를 찾고, 칠성이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하 아씨가 부모 없이 혼자 이 큰 재산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조카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집과 논밭을 어떻게든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커먼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사랑채의 짐을 풀자마자 연하 아씨를 불러내어 집안 살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는데, 아씨는 비록 몸은 약했으나 심지는 굳은 분이라 삼촌의 무례한 질문에도 흐트러짐 없이 대답하며 집안의 주인으로서 위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그런 아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괜한 트집을 잡아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마다 마당에서 일하던 칠성의 빗자루 소리가 뚝 끊기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곤 했습니다. 칠성은 감히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는 없었지만 사랑채 쪽을 향해 서 있는 그의 등은 마치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언제든 아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삼촌 역시 칠성의 그런 눈빛을 눈치채고는 기분 나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를 때쯤, 삼촌은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술상을 받으며 지나가는 칠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칠성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 집에는 남정네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젊은 아씨 모시기가 힘들지 않으냐고 물었고, 칠성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인은 그저 마님께서 편안하시도록 도울 뿐이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그 대답이 건방지다고 느꼈는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남녀가 유별한 법인데 관연한 아씨와 머슴이 한 울타리 안에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냐며 은근히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칠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떴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렸고 연하 아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앉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삼촌이 온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고 자신과 칠성 사이를 의심하는 삼촌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칠성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아씨가 어릴 적 큰 병을 앓았을 때 눈보라를 뚫고 읍내 의원을 업어와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기에 아씨에게 그는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양반가 규수와 천한 머슴일 뿐이었기에 아씨는 자신의 진심이 혹여나 칠성에게 해가 될까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왔던 터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칠성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구간 옆에 붙은 자신의 좁은 방에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씨의 방창문에 비친 그림자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아씨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늑대 같은 삼촌이 버티고 있는 이 집의 아씨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맷돌 위에 걸터 앉아 아씨가 시집갈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평생 그림자처럼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옛날의 맹세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삼촌이 데려온 하인 중 하나가 담벼락 뒤에서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가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간밤에 삼촌네 하인들이 퍼뜨린 소문이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와집 아씨가 밤마다 머슴을 방으로 불러들인다더라.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통 사이가 아니라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가며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기와집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을 맞이했지만 대문을 드나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리 끈적하고 날카로워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하 아씨는 평소처럼 칠성에게 장독대 정리를 부탁하려다 멈칫하며 혹시나 남들 눈에 띄어 말이 나올까 두려워 스스로 치마를 걷어붙이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아씨가 힘겹게 무거운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돕고 싶었지만 삼촌이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기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의 하얀 손이 거친 항아리 표면에 긁혀 붉게 변하는 것을 보며 칠성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고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던져두고 성큼성큼 걸어가 아씨의 손에서 항아리 뚜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채에서 삼촌의 고함이 터져 나왔고 그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어디 감히 상놈의 손이 귀한 아씨의 몸에 닿느냐며 칠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아씨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앞을 막아섰고 정적 속에 거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삼촌은 아씨가 하인을 감싸는 꼴을 보니 소문이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이 일을 빌미로 칠성을 관아에 고발하거나 멍석마리를 시켜 내쫓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화 아씨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삼촌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애원했지만 삼촌은 오히려 아씨의 간절함이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짓던 늙은 유모가 놀라서 뛰쳐나와 삼촌 앞을 가로막으며 이 아이는 그저 충심으로 아씨를 도운 것뿐이라며 울먹였지만 이미 권력과 욕심에 눈이 먼 삼촌에게는 늙은 종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붉어진 뺨을 감싸지도 않고 그저 아씨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진 상황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담장 너머로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칠성의 성실함을 알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양반가의 법도가 엄하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오늘은 이만 봐줄 테니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문중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 사단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오늘 밤 근신하며 죄를 뉘우치라고 명령한 뒤 연화 아씨에게는 방에 들어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에 뒹구는 낙엽 소리와 흐느끼는 유모의 울음소리만이 남았고 아씨와 칠성은 서로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각자의 처소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와집은 마치 숨을 죽인 짐승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어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방 안에 앉아 삼촌이 문중 어른들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공포에 떨었는데 그것은 칠성을 집에서 쫓아내고 자신을 원치 않는 곳으로 시집보내 집안 재산을 차지하려는 수수님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피땀으로 지킨 이 집과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칠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읽고 또 읽으며 내일 닥쳐올 시련을 견딜 힘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칠성은 차가운 헛간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씨를 이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아씨가 평온해질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삼촌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리면 결코 아씨를 두고 떠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 아씨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헛간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지만 칠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사랑채에서는 삼촌이 촛불을 켜놓고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내일 문중회의에서 칠성을 페류나로 몰아세울 증인을 매수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쌀가마니를 약속하는 비열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기와집 식구들은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색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기 시작했고 마치 이 집안에 닥칠 먹구름을 예고하듯 굵은 눈발이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가장 차갑고도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기와집 마당에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갑고 무거워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음에도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 내리비칠 뿐 집안 곳곳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내탄 눈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는데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비지를 해댔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복잡한 마음을 잊어보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안채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아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차마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일하는 칠성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삼촌은 늦은 아침상을 받고서야 느릿느릿 사랑채 갯마루로 나왔는데 마당에 산처럼 쌓인 눈더미를 보고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대청마루 기둥에 탁탁 털며 칠성을 향해 소리쳤는데 눈을 다 쓸었으면 뒷산에 가서 땔감이라도 해오라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마당에는 겨우내 궤에 장작이 넉넉히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칠성을 집 밖으로 내돌려 고생시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섰는데 그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에 희미해질 때까지 아씨는 방문을 부여잡고 안타까운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칠성을 보며 저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고초를 경나하며 수군거렸지만 서슬퍼런 삼촌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칠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삼촌은 본격적으로 연화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안채로 들어와 아씨 앞에 족보와 장부들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가문이 기울어가는 마당에 관연한 딸이 집에만 박혀있는 것은 불효라며 저 건너 마을의 최부자 댁에서 후실 자리를 구하는데 그리로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최부자는 나이가 60이 넘고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에 이는 조카를 위한 혼처가 아니라 사실상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는 매매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아 씨는 치미는 분노와 모멸감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3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혼인은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눈을 부라리며 상을 핑계로 그 천한 머슴놈과 계속 붙어먹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는 삼촌의 저열한 의심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로 칠성이와 자신 모두 벼랑 끝으로 몰릴 것임을 직감하고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녀는 삼촌에게 이 집의 주인은 엄연히 자신이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과 땅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니 함부로 혼사를 거론하지 말라며 평소답지 않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삼촌은 순하고 약하기만 했던 조카가 정색을 하고 대들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구는지 두고 보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삼촌이 나가자마자 아씨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곁을 지키던 늙은 유모가 달려와 아씨를 부둥켜 안고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는 아씨의 등을 토닥이며 대감마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저런 놈이 감히 대문턱도 넘지 못했을 것이라며 통탄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쯤 칠성은 젖은 나무짐을 한가득 지고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은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에 얼어 붉게 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는 부엌 앞 마당에 나무찜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때 유모가 몰래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나와 그의 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네며 단숨에 숭늉을 들이켰지만 유모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에 있었던 일을 칠성에게 낱낱이 일러주었고 아씨가 칠성 자네 때문에 삼촌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억지로 시집까지 가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칠성의 가슴에는 천덩이만 덩이의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죄책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아씨에게 독이 되고 짐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헛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조용히 사라지면 삼촌도 더 이상 아씨를 괴롭힐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는 짐을 챙겨 야반도주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보자기에 옷가지 몇 벌과 집신 한 켤레를 싸면서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아씨께 하직 인사라도 올리고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깊어가는 겨울 밤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삼촌은 사랑채에서 마을의 왈패 몇 명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삼촌은 내일 문중 어른들이 오시기 전에 확실한 물증을 만들어야 한다며 왈패들에게 칠성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이 아씨에 대한 충심이 깊다는 점을 이용해 아씨가 위급하다는 거짓말로 그를 안 채 깊숙한 곳으로 유인한 뒤 덮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왈패들은 희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삼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이 고요하게 그러나 무섭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짐을 챙겨들고 막 헛간문을 나서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와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삼촌이 데려온 하인 중 하나였는데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씨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칠성 자네를 찾고 계신다며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의심해 볼 법도 했지만 떠나기 전 아씨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자 칠성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로지 아씨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앞뒤 잴 것 없이 안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찍히며 안채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고 이는 곧 그를 옥죄어올 올가미가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채 마당에 들어서자 아씨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의아함이 스쳤지만 칠성은 다급한 마음에 돛돌 위로 발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아씨, 칠성이 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방문 앞에서 여쭈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칠성이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사랑채 쪽에서 횃불이 번쩍이며 삼촌과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내 이놈 감히 야심한 시각에 안방마님 처소를 기웃거리다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삼촌의 호통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칠성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순식간에 칠성을 에워싸고 그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 무릎을 꿇렸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연하 아씨와 유모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아씨는 포승줄에 묶인 칠성을 보고 기겁하여 마당으로 뛰어내려오려 했으나 삼촌이 앞을 가로막으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신하게 굴라 하지 않았느냐. 밤중에 외간 남자를 방으로 불러들이려 하다니. 가문의 수치로다. 아씨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나는 칠성을 부른 적이 없으며 이는 모함이라고 소리쳤지만 삼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왈패들에게 칠성을 헛간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칠성은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끌려가면서도 오직 아씨를 바라보며 안심하라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의 안위보다 아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애절한 충심이었으나 삼촌의 눈에는 그저 뻔뻔한 연인들의 눈빛 교환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씨는 칠성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유모는 그런 아씨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은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굳게 닫힌 문 밖에서는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려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헛간 안에는 매서운 외풍이 들이닥쳐 살을 내는 듯 추웠지만 칠성은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분노와 자책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니 진작 이 집을 떠났더라면 아씨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벽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헛간 밖에서 들려오는 왈패들의 비웃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내일 날이 밝으면 닥쳐올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씨를 지킬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한편 안채로 다시 쫓겨 들어간 연하 아씨는 공포와 슬픔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채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문 밖에서 내일 아침 문중 어른들이 도착하는 대로 칠성을 관아에 넘기거나 멍석마리를 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을 것이며 아씨 또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 강제로 출가시킬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과 집문서를 꺼내어 품에 안았는데 그 문서에는 삼촌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내일의 재판을 뒤집을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지만 과연 삼촌과 문중 어른들 앞에서 진실이 통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려 기와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기와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을 설치며 내일 무슨 사단이 날지 걱정스런 마음에 등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기와집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삼촌은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고 칠성은 죽음을 각오한 결의에 차 있었으며 아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헛간의 칠성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어릴 적 아씨를 업고 눈길을 헤치며 의원을 찾아가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고 그때도 아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먼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일찌감치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문중 어른들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으며 마당에는 칠성을 심판할 멍석과 몽둥이가 준비되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유모는 아씨의 머리를 빗겨주며 손을 잡아주었는데 아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늘은 결코 울지 않으리라. 내 사람과 내 집은 내 힘으로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문중 어른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칠성이 왈패들에게 끌려 나와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혀졌을 때 그의 시선은 사랑채 마루에 앉은 삼촌과 문중 어른들이 아닌 안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곧이어 연하아 씨가 하얀 소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닿은 채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도 아름다워 모여든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칠성의 죄목을 읊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짓 증인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칠성을 모함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에서 펼쳐지는 이 잔인한 심판의 끝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의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기와집 마당은 마치 엄숙한 심판장이라도 된 듯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문중의 가장 우서른이신 대어른을 필두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삼촌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서 칠성을 손가락질하며 죄목을 낱낱이 고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죄인처럼 꿇어앉은 칠성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으나 그의 어깨 위에는 밤새 내린 눈송이가 내려앉아 녹지도 못한 채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까치발을 들고 담 너머를 기웃거렸는데 평소 칠성의 성품을 아는 이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개중에는 삼촌의 서슬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삼촌은 미리 매수해둔 왈패 중 하나를 증인이라며 앞으로 내세웠는데 그자는 쭈뼛거리며 나와 지난밤 칠성이 아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고 엄격한 유교 법도가 지배하던 시절에 남녀가 유별함을 어긴 것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큰 죄악으로 여겨졌기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삼촌은 이 기세를 몰아 종놈이 주인을 능멸하고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 뒤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카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고 오로지 눈엣가시 같은 칠성을 치워버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여나 말대꾸했다가 그 불똥이 아씨에게 튈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아씨가 이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문중 어른들을 향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침착하여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든 죄는 이 천한 놈에게 있습니다. 감히 주인을 연모하여 밤늦게 처소를 기웃거린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이오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아씨께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칠성은 아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덮어쓰기로 작정하고 거짓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대청마루 한 구석에 앉아있던 연화 아씨가 벌떡 일어섰는데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촌의 만류를 뿌리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눈 덮인 마당으로 내려와 칠성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려는 것입니다. 아씨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삼촌은 당황하여 아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다 큰 처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머슴놈을 감싸고 도는 개냐. 네가 정녕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연화 아씨는 삼촌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빛바랜 서찰 한 통을 꺼내어 문중 대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쳤습니다. 대어른, 이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친필 유서입니다. 여기에는 이 집안의 안위와 칠성의 거취에 대한 아버님의 진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부디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삼촌은 그 유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사색이 되어 그것을 빼앗으려 들었으나 대어른의 엄한 눈빛에 눌려 주춤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어른은 돋보기를 꺼내어 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읽는 내내 그의 미간은 깊게 패였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며 신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당에는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삼촌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유서를 다 읽은 대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처음에 보였던 경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어른은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찰에 따르면 칠성이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선친께서 생전의 양자나 다름없이 아끼던 아이라 적혀 있다. 또한 연화가 혼이 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집의 대소사를 칠성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구나. 삼촌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며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천한 종놈에게 집안일을 맡기다니요. 그건 형님께서 병환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 쓴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저 계집이 문서를 위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촌은 억지를 부리며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지만 그때 부엌 쪽에서 늙은 유모가 쟁반에 물 한 그릇을 받쳐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유모는 평소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이 집안의 산증인으로서 위엄을 갖춘 태도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어른 앞에 물그릇을 내려놓고 큰 절을 올린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증인입니다. 10년 전 그의 겨울, 아씨가 열병으로 죽어가던 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유모의 이야기는 10년 전 눈이 허리까지 쌓였던 그 무서운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의원조차 포기했던 아씨를 살리기 위해 어린 칠성이 자신의 피를 내어 먹이고 험한 산길을 기어올라 약초를 구하러 갔던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마님께서는 칠성이의 피투성이가 된 발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 딸을 살린 것은 의원이 아니라 너의 정성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남녀의 정을 넘어서 생명을 나눈 혈육의 정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더러운 추문으로 두 사람을 모욕하십니까? 유모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입을 모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칠성 총각이 아니었으면 이 집은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작년 홍수 때도 칠성이가 둑을 막아 우리 마을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민심은 이미 칠성과 아씨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삼촌이 꾸며낸 거짓말은 봄눈 녹듯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유모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연화 아씨는 그런 칠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그 어떤 비단옷을 입은 양반보다 기품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삼촌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뭣들 하고 있느냐. 저 미친 노파를 끌어내고 당장 칠성놈을 멍석에 말아라. 삼촌의 고함에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에게 달려들려 하자 연화 아씨가 칠성의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섰습니다. 치려거든 나를 먼저 치거라.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관아에 고발하여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아씨의 서슬 퍼런 기세의 왈패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삼촌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직접 몽둥이를 집어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어른이 지팡이로 대청마루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신성한 집안 마당에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냐. 대어른의 일갈에 삼촌은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삼촌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네는 형님의 유언을 무시하고 조카를 팔아 넘기려 했으며 충직한 하인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네. 이것이야말로 패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어른의 질책은 추상 같았고 다른 문중 어른들도 동조하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의 말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씨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흔한 단어로 정의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숭고한 서로의 생명을 지켜온 동지애이자 맹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이 사단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상처 입은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될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대어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단을 내린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내 결정을 내리겠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대어른의 입만 바라보았고 삼촌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아씨 그리고 유모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이 차가운 겨울을 버틸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기와집 지붕 위로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치기 시작했고 눈 덮인 마당은 눈부시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법이 없으며 언젠가는 빛을 보고 드러난다는 평범한 이치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들이 아물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고 탐욕의 눈먼 자가 순순히 물러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지나갔으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까지는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일이 남아 있었기에 기와 집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어른의 추상 같은 호통이 기와 집 마당을 가득 메우자
마치 겨울잠을 자던 산짐승들이 놀라 깰 만큼의 위험이 서려 있어 삼촌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어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조상의 음덕을 입어 먹고 사는 주제에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패륜을 준엄하게 꾸짖었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삼촌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삼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고 그동안 그가 부리던 거드름과 오만함은 눈 녹듯이 사라져 비굴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만장일치로 삼촌의 죄를 물어 족보에서 제명하지는 않되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문의 피를 나눈 혈육에 대한 마지막 자비이자 더 이상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삼촌과 함께 온 왈패들은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 몇 푼의 의리를 팔았던 그들은 대세가 기울자 미련 없이 주인을 버리고 달아난 것이었고 삼촌은 홀로 남겨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마당을 둘러보아야 했습니다. 대어른은 삼촌에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명령했고 삼촌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달싹거렸으나 싸늘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사랑채로 달려가 옷가지 몇 벌을 챙겨들고 나왔는데 들어올 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쫓겨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터니가 빠진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권선징악의 이치를 목격한 경외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촌이 사라진 대문 밖으로 희미하게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연하 아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틀거리는 아씨를 칠성이 재빨리 부축했는데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아씨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칠성은 아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듯 부드럽고 든든했습니다. 아씨는 칠성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유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다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식은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아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도 집안을 잘 건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어른은 칠성을 따로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진정 이 집안의 기둥일세. 앞으로도 변치 말고 아씨를 잘 보필하게 라고 격려했는데 이는 신분의 벽을 넘어 칠성을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어른들이 돌아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 밖까지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며 오늘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기와집은 본래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지붕 위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 처마 끝으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기와집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 같기도 하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흩어진 멍석과 몽둥이를 치우고 삼촌이 어지럽히고 간 사랑채를 말끔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마당에 남아있는 불길한 기운들을 모두 쓸어내려 했고
빚을 한 번에 근심을 날리고 빚을 두 번의 걱정을 날려보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아씨와 함께할 평화로운 미래임을 깨닫고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안채에서는 유모가 정성스럽게 끓인 콩나물국과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 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는 아씨와 칠성 그리고 유모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겸상을 하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이날만큼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식구로서 마주 앉은 것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짓는 쑥스러운 미소 속에 모든 시름이 잊혀져 갔습니다. 아씨는 칠성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말했고 칠성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눈물을 감추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의 밥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하 아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오래된 족보와 집문서를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이 문서들은 누군가의 탐욕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이 집을 지켜온 조상들의 얼과 칠성의 충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씨는 문득 마당을 쓸고 있는 칠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없는 자신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이 무서워 부부의 연을 맺지는 못할지라도 두 사람은 영혼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임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혼례식보다 더 숭고하고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마을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며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칠성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구들 뜨끈하게 데워놓고 외양간의 소에게도 여물을 가득 주며 너도 오늘 놀랐지 이제 다 괜찮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소는 커다란 눈망울을 껌벅이며 음매하고 대답했는데 마치 주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어젯밤의 먹구름은 모두 물러가고 총총한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와집은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고 문풍지 떠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 아씨는 방 안에 촛불을 켜두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집 주위를 돌며 순찰을 도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발소리가 더욱 씩씩하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씨는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 아래 서 있는 칠성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평안히 주무십시오. 라는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며 기와집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 사람에 대해 쑥덕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칠성의 우직함과 아씨의 지혜로움을 칭송하며 그 집을 의리 있는 기와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간혹 직구는 아이들이 칠성에게 아씨랑 언제 혼례 올려요? 라고 물으면 칠성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내 색시는 이 집이랑 마당이다. 라고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씨도 텐마루에서 그 소리를 듣고 수줍게 웃곤 했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기와집에는 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아씨의 곁을 지켰고 아씨 또한 칠성을 친오라비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남녀 간의 애정으로만 정의하려 했던 자신들의 편협함을 부끄러워하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인간애와 신뢰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빚진 생명을 평생의 헌신으로 갚아나갔고 그 과정에서 얻은 행복은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호적의 부부로 오르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마음으로 맺어진 가장 완벽한 부부이자 동료였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칠성은 캔마루에 앉아 아씨가 수놓은 병풍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난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모진 풍파를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니 지나간 시련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씨가 내어온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들이키며 칠성은 아씨,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씨는 칠성 내가 있으니 흉년이 든들 무슨 걱정이겠느냐. 라고 화답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와집 아씨와 하인 칠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부자리도 칠성이 데워놓은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든든한 등불 하나 켜두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이제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둘씩 잠이 들고 산골 마을의 기와집에도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씨의 규방 촛불이 꺼지고 칠성의 코타령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올 때 우리도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걱정, 근심일랑 모두 내려놓고 눈 덮인 기와집의 포근한 풍경 속으로 편안하게 스며드세요.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그 집을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맺음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